토사구팽의 대명사 태종 이방원. 오늘은 태종시대의 토사구팽 중 그 출발점이 되었던 이거의, 이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거의, 아들 이의, 이 두 부자는 이방원이 태종이 되었을 때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이들 부자는 모두 제1차 왕자의 난의 정사공신 1등, 제2차 왕자의 난의 좌명공신 1등에 올랐던 이들입니다. 즉, 완전 이방원 측이었던 거죠. 게다가 사적으로도 이에는 태조 이성계의 딸 경신공주와 결혼했고, 이거이의 또 다른 아들 이백강은 태종의 딸인 정순공주와 결혼했으니 이거이는 두 공주의 시아버지였고, 이에는 부마였던 겁니다. 이들의 위세는 대단해서 정종 때 신하들이 개인 병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병혁파를 시행할 때 대놓고 내놓지 않으며 심한 말을 하는 등 엄청 불평을 하였는데, 이때 이 부자는 좌천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좌천으로 부임지에 갈 때 그 행차가 엄청 호화롭고 요란해서 대간들의 탄핵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때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1차 왕자의 난 때 이거이는 왕자 방본의 기생첩을, 이에는 왕자 방석의 기생첩을 취하는 등 그 자체도 무례한 일이었지만, 이에가 취했던 기생의 경우 사실 아버지인 이거이와도 그 전에 썸씽이 있던 여자여서 뒷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이들 부자는 이만큼 거침없이 살았던 겁니다. 태종은 이런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비위나 실수도 넘어가 준 것이죠. 그런 태종이 1404년 어느 날 갑자기 이화와 이천우를 불러서 요상한 말을 합니다. 태종은 자신이 3-4년 전에 조영무로부터 이거이가 자신의 가족들은 지금 잘나가긴 하지만 끝까지 잘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왕인 태종의 아들들이 보위에 오르면 자신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종을 다시 세우자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화와 이천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이의 이 말은 대놓고 역모를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조영무와 이거이는 대지를 하게 되고, 이거이는 자신의 아들 2명이 부마이고 자신 자체도 정승인데 자기가 왜 이 정권을 부정하느냐며 펄펄 뛰었지만, 조영무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거이는 조영무에게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외치니, 조영무는 자신은 이거이와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군신 간의 의리가 우선이라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이라 말합니다. 결국 태종은 초반에 이들을 몇 번 용서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태서인을 시키고 지방에 안치시켜버립니다. 이후에도 여러 신료들이 이들의 처형을 주청하지만 태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1등 공신이자 사돈 관계였던 이거이 부자는 중앙 정치에서 쫓겨납니다. 토사구팽 시리즈의 초반부가 시작되는 거였죠. 애초에 저는 이 모두가 태종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거이의 말대로 뭐가 아쉬워서 그가 반역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리고 태종의 성격상 아예 대놓고 자신을 몰아내고 정종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저 행위가 사실이라면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이후에 자신이 죽이는 민씨 형제들이나 세종의 장인인 시몬 등의 일과 비교해봐도 이거이 부자의 저 행위가 약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종은 스스로 이게 거짓인 줄 알았기 때문에 태서인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생뚱맞게 3년 전, 4년 전에 이거이가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아서 꺼내들었다는 것부터 무척 어색합니다. 이거이가 조영무에게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조영무가 "우리끼리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군신의 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군신 간의 의리가 아마 태종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꿋꿋이 지키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의 정에 약한 타입이라 태종이 정말 일을 잘하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이후 펼쳐질 토사구팽의 모든 행위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세종 치세의 기반을 닦아주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몇 회간 태종이 얼마나 일들을 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영상에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사기를 연재해보려고 슬쩍 한 편 올려봤더니 알고리즘을 조선으로 묶어서 그런 건지 아예 노출 자체를 시켜주질 않네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얘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법에도 없는데 왜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야 하지? 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어린 사람들이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되지? 더 나아가서는 왜 부모에게 잘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깊게 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법에 없어도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은 아니지만 기본 세팅값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당연시하며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 어이구 말세네 라며 세상이 끝나간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깔고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강행실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강행실도는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게 효도, 부부간의 도리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모아 만든 윤리서입니다. 1428년에 진주에 살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목숨을 해친 강상죄를 저지르자 세종이 어리석은 백성이 안타까워 올바름을 알려주려고 간행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민정신과 연계되어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삼강행실도의 발행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모든 통치를 할 수 없기에 나온 것이 예의다 라는 명제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은 예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도덕적 기준을 세팅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하나하나 규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행동 방향을 심어주려 한 것이죠. 이에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파 위주의 책, 지금으로 치면 만화책에 가깝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성종 때는 아예 훈민정음 버전까지 만들었죠. 즉, 삼강행실도의 편찬은 애민정신을 넘어 통치 이념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현대의 관점이며 당시의 성리학은 상당히 괜찮은 학설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어떤 통치 이념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느냐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북한의 김씨 부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나라의 주요 이념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은 우리가 마치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김씨 부자들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김씨 부자들에 대한 충성은 당연한 예인 것이죠. 이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양질의 통치 이념을 예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즉, 삼강행실도는 단순히 도덕적 교육서가 아니라 세종이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고안한 정교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세종의 통치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이 점에서 우리는 삼강행실도를 단순한 윤리서가 아닌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로서 다시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한사부터 태조, 정종, 태종을 거쳐 세종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문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은 워낙 재위 기간이 짧았던 왕이라 깊은 비하인드보다는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들을 나열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9일 발명의 날은 치국이를 발명한 음력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9일로 제정하였으며 치국이 제작의 주연은 문종이다. 치국이의 명칭은 1442년 5월 8일 세종실록에 등장하는데 관련하여 1년 전 4월 29일 실록에 세자가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어 물에 고인 정도를 실험했다 라고 나오며 이후 41년 8월 18일 구리 우량계가 제작됩니다. 장영실의 치국이 제작설은 상황상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둘째, 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을 정황이 매우 크다. 지난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은 진짜 누구인가? 한글 창제의 비밀 따윈 없다 에 이야기했듯 훈민정음은 지편전 학자들이 아닌 세종 단독 작품이며 다만 그 과정의 왕자 또는 공주들의 도움을 받았을 정황이 보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발표 후 2달 만에 첫 훈민정음 사업으로 운해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의 PM을 아들 3인방인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에게 맡깁니다. 또한 성상문의 직해동자습에도 세종과 문종께서 이 점을 염려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니 천하의 소리를 다 표기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 등 여러 자료에서 그 정황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문종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미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7년인 1425년 명나라 사신들의 환영잔치를 열었는데 사신들이 문종의 얼굴을 보고 조선이 산수가 좋으니 이런 인물도 나는군요라고 찬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립서비스인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외모평이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 수준은 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넷째, 군사 파트에서 오타쿠 이상의 자신감을 보였다. 문종은 지금으로 치면 밀리터리 덕후라고 할 정도로 군사 부문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경연에서도 병서를 강연하자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실력이 제갈량보다 약간 모자라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문종의 이 자화자찬 장면에 옆에 있던 수양대군이 "에이 형님이 낫죠" 라고 멘트를 치기도 합니다. 과한 밀덕에 신숙주는 과하다며 충고를 한 적도 있었고, 동국병감 편찬 지시, 사군 육진의 북방 정비, 군사 개편, 화차 개발 등 나름 다양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다섯째, 아래를 바라볼 줄 알았다. 문종은 구휼 제도를 확립하고 전염병의 제사를 위한 제문을 직접 썼으며 육품 이상까지 윤대를 확대하여 하급 관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려 했습니다. 어떠세요? 몰랐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종은 조선 최초의 적장자 왕이었습니다. 또한 29년의 왕세자 생활과 약 8년간의 대리청정으로 국왕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던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혹자는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의 종친 세력이 문종 즉위와 함께 그를 흔들 세력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문종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 틈을 노렸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문종이 건강하게 10년이라도 재위를 했다면 단언컨대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제거하는 세조의 등장은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의외로 저평가된 왕, 문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역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